원래 거업님이 얘기하는 게 뭐지? 세상 어느 정거장보다 재밌는 정거장. 네. 그거 들으면서 설득됐어요? 전혀. 정거장이 왜 재밌어야 돼? 정거장이 재미가 없죠. 정거장 원래. 그냥 쉬었다 가는 거지. 네. 예. 그냥 재밌는 정거장 하면 또 이해는 됩니다. 예. 예, 우리 정거장은 어쨌든 재밌는 건 맞으니까. 예. 예. 이렇게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미디어 정거장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주말을 맞기 전에 뭘 보면 좋을까? 아 맞아. 원래 그거 소개한다는 이렇게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뭘 맞아, 책을 맞아. 읽고 어떤 영화를 보고 이러면 좋을까? 네. 이런 추천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다 읽어와, 보고 와, 그리고 나서 얘기해 이렇게 이제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거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정거. 숙제가 가면은 숙제가 기다리고 있는 정거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피해가는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되지 않았나. 이번엔 조명각이었는데 이게 또 월요일 날 제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교수님 픽은 아닌 것 같아요. 제 픽이에요? 아 진짜? 예. 그래요? 네. 난 거의 없다님이 하자고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제 픽입니다. 교수님이 그럼 그때 다 보셨군요, 월요일 날. 뭐 아니죠. 일요일 날 다 봤죠. 일요일 날 다 보고 월요일 날 네. 정하셨구나.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바로 비행기 사고가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목요일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고 즉각적인 어떤 슬픔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궤가 다른 영화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삼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네. 필요하다면 좀 위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조명가게를 했어요. 되게 슬픈 건데 이게 자칫 공포처럼 이제 느껴지지만 이 강풍일 작가가 원래 웹툰 초기에 그린 거라 네. 미심썰이라고 이제 부르든 네. 예. 미스테리 심리 썰렁물? 네. 예. 전 정말 구린 장면이에요. 나중에 후회했다며. 네. 엄청 후회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세계관이 꽤 비교적 잘 이렇게 구축돼 있는 이제 그런 초기 작품이기도 하고 이걸 드라마로 비교적 잘 만들었어요. 예, 재밌게 봤어요. 김희원 감독이 김희원 감독이. 생각보다 연출력 좋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연출 사실상 강풀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네. 그렇지. 왜냐하면 강풀이 직접 시나리오 다 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아마 강풀 작가님이 정준 교수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진짜. 네. 저는 약간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냥 저는 강풀 작가랑 좀 네임밸류 있는 감독이 막 머리 쥐어뜯고 싸우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은요, 조명가게라는 작품은 너무 강풀 작가가 하고 싶은 대로 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좀 있죠. 예. 좀 더 잘 쳐내진 못했어. 네. 예. 좀 더 잘 쳤으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약간 그래도 내가 저기 웹툰 작가한테 밀릴 수는 없다 이런 깡따구를 가진 감독이랑 막 정말 원투 쳐가면서 싸워가면서 만들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좋았어요. 이게 이제 한편에서는 약간 그 공포물이 네. 가지고 있는 장르적 특성 이걸 이용했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다 갑자기 이제 휴먼 스토리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예, 확 틀죠. 예. 예. 그럼 나중에 끝날 때쯤엔 다시 공포물처럼 이렇게 또 끝내. 버릇을 못 버리는 거지. 네. 근데 이 중간에 저는 이 휴먼 스토리적인 요소들은 강풀이 정말 잘하잖아요. 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휴먼 스토리 스토리텔러로는 강풀만한 사람 정말 없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뭔가 눈물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강풀 앞에서 울어. 예. 무장해제 당하죠. 예. 바로 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세계관도 꽤 막 비교적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한 강풀 작가의 통찰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리고 드라마적으로도 잘 표현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김연 배우 겸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진짜 캐스팅을 막 난리를 쳐놨더라고요. 연기를 잘해. 그리고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더라. 네. 다들 연기를 잘해요. 특히 어떻게 어린 친구들도 연기를 되게 잘하고.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네. 설현 씨가 이번에 설현도 의외로. 네. 지금에 와서야 확실히 대사가 좀 없으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저 대사가 적으니까. 너무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다른 배우들이야 근데 다들 잘하는 배우라 사실 다시 말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긴 한데 특히 갑자기 제가 성함을 까먹었네. 주지훈? 아니 저 엄마. 이정은 씨. 이정은 배우. 이정은 배우. 정말.
눈물 나. 거기서도 제가 계속 한 번도 안 울었는데 그 자기 딸 살려달라고 주지훈 배우한테 호소하는 그 장면은 못 참겠더라고요. 네. 거기가 완전 눈물뽀 터뜨려. 거기서 터졌어요. 저. 제가 볼 땐 요 드라마의 핵심 포인트지 뭐. 너무 연기 잘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킥이에요, 킥. 이 드라마의 킥이에요, 메인 킥이에요. 너무 잘해요 연기를. 이정은 배우는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지? 네. 자기가 연기를 소화해내는 능력이 정말 비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시간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나오면 그 사람이야 그냥. 진짜 대단한 배우. 여러분 이정은 배우의 연기만으로도 이 드라마는 볼만한. 근데 이정은 배우 연기를 보려면 1화하고 8화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다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왜 말을 못하는지는 중간에 눈치를 채지만, 채지만 말을 못하게 만든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세계로 가게 되면 그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속한 사람이 서로를 굉장히 다르게 보게 돼, 이상하게 보이는 그 연상으로만 이제 느껴진. 맞아요. 이게 나중에 그게 이제 예전 애초에 그 드라마가 시작되게 만든 원초점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확 하고 이제 맞습니다. 되게 바꿔놓죠. 근데 이정은 배우가 제가 이렇게 왜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중간에 눈치를 챘는데 왜 굳이 저런 걸음걸이를 만들어놨지? 너무 연기를 잘하는데 진짜로 그 나이 드신 분이 약간 장애가 생기면 걸음을 그렇게 걷는 모습, 아줌마들. 나이가 드신 분들, 나이가 드신 아주머니들이나 좀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시는 여성분들이 그 노동에 좀 지쳐서든 뭐든 간에 그런 식의 걸음걸이 많이 하거든요. 약간 허리를 뒤로 살짝 빼고 걸으시는. 이렇게 하는 걸음걸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노동의 신선함, 신산, 어려움. 전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애초하고 연결된다는 걸 보고선 기가 막히구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정은 배우 같은 배우가 한 명 있으면 작품 만들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만큼 세계관도 탄탄하게 잘 짜여 있는 거고 이 영화가. 다만 나중에 이제 주지훈 배우하고 아버지 딸 연기하는 건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지훈 배우가 되게 어색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분명히 선배고 그런데 그렇지. 막 딸을 귀여워하는 연기를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나오는 거라. 그리고 이 역할에서 이 드라마 전체에서 되게 의문스러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심파가 되버리면 갑자기 무장해제가 되는 역할이 약간 어려우셨을 수 있다. 맞아요. 하지만 뭐 저는 또 한 번 느낀 게 배성우 씨. 사고를 친 거는 친 거고. 그래도 연기 잘해. 진짜 잘해요, 진짜. 중반은 그냥 배성우 하드캐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가장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중반 한 4호화쯤 가면 이제 세계관 파악이 슬슬 되거든요. 한 3화까지는 진짜 미스테리합니다. 공포 영화 같아, 진짜. 그냥 공포 영화지 뭐. 이 도대체 뭐지? 근데 한 4화부터 그 미스테리가 풀리는데 마지막까지 얘는 뭘까 궁금증이 가장 많이 남는 게 바로 배성우 배우. 형사 역할. 이 사람은 뭐지? 왜 이러지? 근데 가장 마지막에 미스테리가 풀리죠. 실제로 강풀 세계관에서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형사, 그렇죠? 저승사자 역할을 대신하는 그 사람의 탄생 스토리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성우 비긴즈거든요, 사실. 대단해 근데. 근데 배성우 배우가 진짜 그러니까 사고는 왜 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양아치스럽지만 신념을 가진 형사 역할을 굉장히 잘했어요. 배성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딱 그 순간 넘어가는 눈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했던 역할에서 그 외 다른 역할로 순식간에 넘어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저게 이 전환이 우리나라 배우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정말 한순간에 양아치에서 갑자기 형사가 됐다가 또 양아치가 됐다가 막 이러거든요. 앞으로는 사고 치지 마세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배우, 정말 칭찬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웃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 봉우리. 만약에 그런 그런 곳에서 눈을 뜬다면 본인은 어떻게 이 조명 가게 골목에서 눈을 뜬다면 본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그럼 저는 안 보신 분들 때문에 뭐라 말을 못 하겠네. 스포일러를 할까요, 말까요? 대충. 그러면 저는 왜냐면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두 종류잖아요.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죽은 사람입니까? 가사 상태인 거. 가사 상태? 그럼 진짜 어렵다. 저는 끝까지 패닉에 빠져 있는 사람일 것 같아.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인지를 그러니까 자기 의지나 이 상황 인지를 못 하는 사람일 것 같아. 어딘지를 모르고 계속 공포에 그러니까 거의 지웅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학생. 그 농구공학생. 그 농구공학생과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아요. 딱 그 상태일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 세계를 뺑뺑 돌고 있는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정확한 인식을 못 하고
그대로 패닉에 빠져서 주저앉아서 운단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저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등장인물들도 대부분 그래요.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주거나 붙잡아 주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칙은 이 공간에서 자신의 빛을 찾아서 자신의 의지로 돌아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오는 게 없잖아. 없죠. 예. 예. 누군가가 가르쳐 주거나 예. 아니면 약간 북돋아 주거나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거나 물론 그렇게 해서 돌아온 애들은 계속해서 이 그 선망 증상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다수는 아마 그렇겠구나. 예.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기 힘들지. 네, 그러니까. 맞아. 가사 상태에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참 드라마가 세계관이나 어떤 스토리가 잘 짜여진 게 그럼 왜 이 드라마 속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많이 돌아왔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 참사 안에서 다친 분들이 한꺼번에 같은 시각에 그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정은님이나 그러니까 엄마나 아니면 운전기사 아저씨 박혁건 배우 이런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그 사람들한테 의지를 심어주는 이런 그렇지. 스토리로 갑니다. 네. 예, 하나의 참사 안에서 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연대가 발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사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의지를 심어주고 지금 너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조력자가 생기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박보영의 역할이 그래도 되게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예. 네. 자기 스스로가 도움을 받아서 되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그게 보답되거나 보상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노력을 하잖아. 네.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게 뭘까? 자기도 잘 모르겠어. 의지는 근데 오로지 나한테서만 나오는 걸까? 요 질문이죠. 네. 예, 이게 이제 이 극을 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네. 모티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박혁건 씨가 혁건 더 그레이트 박혁건 씨 정말 참 볼 때마다 감탄을 하는 것이 이 양반이 울 때 정말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고 울잖아요. 난 그 우는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 너무 슬퍼. 진짜 배우가 울 땐 그렇게 울어야 돼. 맞아. 멋있게 울 필요가 없어 배우는. 근데 여기서 정말 그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정말 미안해서 어쩔 줄을 맞아. 모르겠는 거야. 이 사고의 원인은 나는 알아. 내가 점검을 밀어서 이 사고가 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일정 부분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헤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발견할 때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먼저 울음부터 나와. 맞아. 아휴. 그러고 보니까 박혁건 배우도 연기를 정말 잘해. 네. 박혁건 배우는 진짜 아, 대한민국 이분 참 독립 영화에도 정말 많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네. 정말 안 가리고 다작해 주시는 분인데 네. 이런 분들 덕분에 한국 독립 영화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네. 왜냐면 이렇게 대작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럼 제가 이 드라마를 보자고 제안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는 몇 가지 장면인데 그 한 가지가 물론 이정은 배우 때문에도 그렇고 네, 박보영 배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박혁건 배우가 한 역할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당황하고 슬퍼하잖아. 그 비행기 사건 하고 나고 난 다음에 네. 단 두 사람만 살았어. 그러면 이런 허망하고 의미 없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분노하게 돼 있거든요. 의미를 찾게 돼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통 찾지. 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런 기장이라든가 이런 뭔가 승무원이라든가 항공사라든가 이런 데 잘못을 찾게 되잖아요. 기장은 끝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잖아. 그럼요. 지금까지 적어도 드러난 거로 보면.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꺼번에 돌아가신 분들이 조명가게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다면 사실 돌아가신 거죠. 이 운전기사처럼 그 기장이 굉장히 힘들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서 보내고 싶어서.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인간적 신뢰 같은 게 있거든요. 끝에까지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라면 네. 내 잘못으로 혹시 이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닐까? 조금이라도 살려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거기서 노력을 했을 거다. 네. 아, 그러네. 진짜 기장님이 이 드라마 안에 박혁건 배우 같은 역할을 했겠네. 그렇지. 비슷하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비유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아마 분명히 기꺼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만약 나 하나 죽고 이 사고가 끝나게 된다면 네. 분명히 이분은 그 선택을 하셨을 거거든요. 네. 제주항공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참 여전히 그 여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많이 슬퍼하실 텐데 교수님이 그 참사 때문에 오늘 조명가게를 함께 보자고 하신 데에는 그 영화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대사 중에 그 우리에게 그냥 이게 산 사람들에게 위로하고자 하는 말일 텐데 여기도 결국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라는 그렇죠. 얘기가 반복이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명가게라는 드라마에 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말했으니까 거의 스포일러인데 그 세계관 자체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세상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돌아가신 분들의 세상을 지금 우리 세상이랑 똑같이 그려놨어요. 네. 그 세계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분들은 지금 현실 세계랑 똑같이 삽니다. 그렇게 아파트에서 살면서 쓰레기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도 하고요. 똑같이 가족이 있고요. 만약 이제 가족들이 돌아가셨으면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상당한 뭐랄까 위로를 받습니다. 보는 네. 사람들이.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특히 유가족분들한테 좀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이런 드라마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세계가 겹치면 참 굉장히 훌륭한 메타포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른바 귀신, 무서워하는 귀신을 보게 되는 현상은 죽은 자와 산자의 공간이 잠시 겹쳤을 때 예, 산자의 눈에는 죽은 자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근데 사실은 죽은 자에게도 산자가 굉장히 힘들게 네. 예, 다가올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공간에 이제 그래서 분리가 굉장히 되게 중요한 거야. 각자 잘 살아야 돼. 그러려면 잘 보내야 되거든. 네. 여기서 장의사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잘 보내야 돼. 그러면 이게 저는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산자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다고 보거든요. 예, 정말 크고 그래야 내 삶을 더 잘 살 수 있잖아. 예.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그 기능만으로도 저는 사후 세계에 대한 모든 논의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과학과 비과학을 떠나서 네. 예. 어떻게 보면 종교도 그런 그런 거죠. 인간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려면 어때야 되냐면 돌아가신 분이 물론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산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 위로를 해주기 위한 애도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 것들은 네.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철저히 잘 되고 나면 그곳에서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맞아요. 그리고 잘 살 거라는 기대. 예, 이거를 해주는 게 바로 산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지 않다면 대충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못 살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산자들이 자기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 건 그분들이 거기서 잘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올바른 분리의 의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힘든 참사 상황에서도 유가족분들이 이 제주항공이나 또는 국토부를 상대로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네. 제도적인 지원책에 대해서 오히려 유족분들이 더 빠삭하게 아셔가지고 요청을 하고 이런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전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참사마다 네. 정말 대단하시다.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믿음 때문에 유족분들이 그런 의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내 동생이 죽었어 또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실망하지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살길 원하실 그렇지. 거야. 이런 네. 믿음 때문에 그럼 당장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은 우리 가족을 잘 보내드리는 일이야.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데서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곳을 향하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 뭐 안유성 명장님 같은 경우에는 김밥 200줄 싸가지고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날 그 흑백 요리사 출연했던 요리사들 다 모여가지고 맞아요. 전복죽 써서 줬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 약간 박보영 씨 같은 역할인 그런 것 거지.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게 네. 사실은 떠나신 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 거죠. 맞아요. 네. 그 남아있는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 하나 없으니까 네. 그나마 나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나마 나아. 그렇게 막 뭔가 숨기고 뭐 아닌 것처럼 하고 뭐 이루지는 않으니까 맞아. 적어도. 그리고 언론만 제하고 나면 사람들은 굉장히 침착해요. 네, 시민들도 굉장히 침착하고 그리고 유가족들도 정말 그 정도면 정말 훌륭한 유가족들 아닙니까? 너무 좋죠. 그럼요.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참사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국가에게 기댈 것이 없다. 물론 좋은 국가가 그걸 해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시민이 스스로 도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정착돼 있다라고 저는 맞아요. 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오히려 그 의지를 가로막는 놈들이 있어서 문제였던 거지. 맞아. 네. 돌아가신 분들이 잘 분리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막아 나선 놈들이 있어서 문제였던 거야. 네. 맞아요.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꺼냈지만 오늘 교수님께서 꺼내시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게 더 지금 최악으로 갔을 이번에는 참사 발생 바로 당일부터 유족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어요. 네. 예. 막았겠지 그거. 막았을 것 같은 거예요. 100% 내 느낌에 막았지. 자꾸 그걸 막았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윤석열이.
그리고 어디 분향소 만든다 그러면 또 막았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보면 좀 무섭긴 하죠. 네. 윤석열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섬뜩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이 지면 훨씬 나라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 국가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자원을 이용해서 지원도 해주고 뭔가 해결도 해주고 이러면 좋은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야 막지라도 않았으면 좋겠다가 더 큰 거잖아요. 네. 적어도 대행들은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거든. 여기서 대행에 대해서 공격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예. 네. 그냥 할 말 하면 돼. 우린 지난번에 더 큰 문제는 행안부 장관이라는 작자였잖아. 이상민. 야, 이 자식이 안전 책임자고. 예. 예. 그게 하필이면 대통령의 완전은 절친. 깐부고. 예. 그러니까 이 둘이 완전 환장에 난리굿을 쳤던 거야. 아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화나요 진짜. 중대본을 왜 늦게 설치했냐 그랬더니 설치 미리 해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골든 타임 지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행안부 장관이었으니 끝까지 책임 안 지고 끝까지 사과 안 했죠. 예. 그리고 뭐 자진 사퇴했죠 지금 내란. 네. 내란 이후에 바로 탄핵 안 당하려고. 이번에 탄핵 뻔하니까. 네, 제가 봐도. 수사해야 돼 그 사람도 빨리. 아 이 자식 빨리 잡아 수사해야지. 지금 안 보이는 몇몇 놈들이 있어. 김태호. 조용하고 있는 이 생존 본능의 달인들. 김태호 이런 놈들 싹 잡아가지고 다 수사해야 됩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12구 참사 이후로 그 윤석열이 해외 순방 나가면서 이상민 툭툭 치면서 나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또 언론들에서는 뭐 이거 뭐 탄핵하지 않겠다라는 뭐 신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질을 해댔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정말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거든요. 속이 뒤집히지. 그걸 보고 지금 대통령이 자르냐 안 자르냐를 그거를 해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르라고 해야지. 대통령이라면 나와서 당당하게 말도 못하. 나 이상민 안 자를 거야라고 말도 못하고. 다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생의지하고는 조명가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직도 가늠이 안 되는. 생의 의지. 생의 의지. 그러니까 생의 의지 또는 생의지 합쳐서 말하면 이제 생의지가 되니까. 네. 이게 계속해서 듣는 말이잖아요.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빛을 찾아야 된다. 그 대사가 있네. 네. 맞네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미스테리어스한 설명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의지를 품게 되지? 특히나 의지를 품을 만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네. 적어도 환자 상태에서 보면 그거는 불가능해 보이죠. 네. 그럼 자꾸 왜 의지를 강조할까? 이 안에서는 저는 그게 굳이 말하면 철학적 개념에서 생의지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네, 철학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강풀 씨가 이런 생애 철학을 알고 이 쇼펜하우적인 생의지를 강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 의지를 자꾸 강조했던 이유는 아마도 의사들이 자꾸 하는 얘기긴 하거든. 결국 이분들의 우리는 의료적으로 할 건 다 했고 마치 책임 회피하듯이 이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환자의 그 주변 가족들은 답답해 죽겠는 거지. 그렇지. 의식이 없는데. 니들이 다 해야지. 어떻게 이 사람더러 하라느니가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의사들이 책임 회피를 하고자 함이라기보다는 진짜로 코마 상태에 빠지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스스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술 조치까지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신체 상태가 나아지면 코마에서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정도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정도도 있죠. 네. 나머지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 그런데 코마에서 깨어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미스테리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 의사들조차도. 그러면서 좀 희망은 줘야 돼. 네. 이런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결국은 그 자신의 의지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의사들조차 쓰는 이 미스테리어스한 말의 의미는 뭐여야 할까?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그 생철학에서 얘기하는 생의지도 되게 미스테리어스한 그 개념이거든요. 네. 그럼 생존 본능하고 어떻게 다른데요? 라고 질문해도 생존 본능도 생의지의 일부로 포함이 돼. 네. 누구나 살고자 함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쇼펜하우어의 생의지는 무생물도 있어요. 무생물이 있어요. 네. 우리의 직관하고 굉장히 반대되죠. 무생물이 생의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무생물까지도 생의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뭘까? 뭔가 심각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것 같잖아. 예. 거짓말 같은데? 바로 거짓말. 바로 사기꾼 취급을 해버리네. 별거 아니구만. 철학과.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의지나 생철학 또는 실존주의로 연결되는 이 과정을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강력한 생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철인이 될 수 있고 초인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단순한 해석을 받아들인 면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세계를 구성하는 그 철학을 하기 위해선 이 얘기를 한 거거든. 이 생의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유명한 철학책의 제목이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야.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요. 네. 제목조차도 이렇게 해석이 어렵죠. 네, 세계, 디 웰트라고 이제 독일에서 얘기하는 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표현된 바다 이거. 되게 종교적이네. 의지가 약간은 종교적인 면도 좀 의지가 있어요. 종교적인 면도 바탕에 둔 철학적인 태도죠. 네.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 세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의지가 배후에 깔려 있어서 그 의지가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 이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니까 네. 네. 너무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 네. 그러니까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건 의지가 있는 거야. 네.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을 각각 알아들었어요? 네.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옛날식의 철학으로 얘기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향하는 상태가 있다. 모든 물체에는 네. 물질에는. 네. 따라서 그 지향하는 상태,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얘가 끌려가지고 수동적으로 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물질 대 물질의 관계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두 물질은 붙어 있고 싶어 하고 질량이 더 큰 물질은 작은 물질을 끌어당기고 싶어 하고 예. 그 힘이 작용하는 게 중력이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 물질 가까이 내장된 의지라는 거야. 생의지. 어허라. 생이라고 하는 건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고정된 상태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제 저처럼 깐죽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럼 지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의지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 컵을 놓으면 떨어져서 깨질 테니까. 네. 의지라는 게 관계의 보편성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의지가 있는 거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의지가 관통된 거야. 아하. 그러니까 모든 물리적 작용에도 네. 그게 단순히 그냥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의지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건 약간 다 플라톤 지향점이 있다. 철학적이거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인 면도 좀 있는 거지만 이거를 인간의 의식 상태가 만들어낸 의지라는 인간학적인 태도로 버려야 돼. 아하. 네. 이제 알아들어.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의지라는 해석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움직임을 생성하는 모든 에너지야. 그럼 말 그대로 딱 지향점을 갖고 있으면 예. 그럼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보면 알아들은 것 같지? 나중에 혼자 생각해 보면 또 모르겠다. 왜냐하면 과연 무생물도 의지를 갖고 있어. 가령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서지지 않고 싶어하는 내 형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지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의지는 더 질량이 큰 물질이 빨아당기는 중력이라는 의지를 만나면 깨지잖아. 그럼 이건 의지의 크기 싸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깨진 상태가 의지라기보다는 네. 고정된 것에 고정되고자 했던 의지가 끌어당기는 것에 의지를 이기지 못한 거죠. 아하. 의지 간의 대결도 있구나. 그럼. 그렇죠. 모든 의지가 보편적이라고 해서 평등한 건 아닌 거예요. 네. 생의 의지가 어떤 면은 더 강한 쪽인 거지. 그럼 결국 펫보이를 사려는 저의 의지. 통장보다 강력했군요. 예. 그래서 이 레벤, 이게 생 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생물체에게 적용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뭔가 움직임, 활발함, 에너지 이런 것에 이제 관점에서 이제 보면 네. 세계가 구성되는 어떤 원리인 거야. 그래서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건 멈춰 있고 고정돼 있고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사를 좀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은 네. 물질은 죽어 있는 거거든. 그리고 죽어 있는 거니까 수동적이야. 그래서 기계적인 법칙 안에 놓여져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에 반기를 든 거예요. 네. 죽어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들은 다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 네. 그래서 그 의지와 의지의 충돌, 조화 이런 것들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힘이야. 그렇지 않고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져? 어떻게 굴러가? 어떻게 변형돼? 그냥 퉁하고 지면 퉁하고 부딪혀가지고 끝장나는 어떤 한 가지 의지로 환원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 수많은 의지들의 충돌이야. 이 얘기거든. 와 이거 막 대륙 이동설 같은 것도 막 엮어 들어갈 수 있겠다 이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와 그럼 거기서 생의지라는 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의지 중에서 그러니까 가령 중력에 작용하는 힘은 의지긴 의지죠. 근데 그게 생의지일까?
여기서 생이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생물 무생물의 생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활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활. 운동. 활. 뭔가 활 움직이고 움직인다. 생생하고 네. 막 이러는 거죠. 네. 활. 그러니까 dead 죽어 있는 상태 또는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닌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이러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생의지는 곧바로 창조 내지 생성하고 연결돼요. 생성. 예. 제네시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 어떤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그럼 일정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 게 그냥 이 물체들의 세계, 그러니까 데카르트 철학이 죽어 있다고 생각한 이 사물들의 세계도 기계 법칙 안에 또는 물리 법칙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물리 법칙 또는 기계 법칙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물리 현상 중에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 조화들 안에서.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보기엔 그게 의지가 발현이 된 거지. 각자의 의지가.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같은 거. 에너지. 에너지. 좋네. 에너지. 지금 되게 저기 신중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 여기는 탈덕의 문턱이 너무 높은데요. 탈덕이 아니고 입덕에. 입덕. 입덕의 네. 문턱이 너무 높다고. 근데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그 소편화까지 찾아보면서 막 엄청나게 공부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당시 이제 과학의 어떤 발달의 수준이나 그리고 그 당시 철학적 사조에 대한 사조라고 하는 건 언제나 앞에 오는 것에 대한 이제 반발 내지 저항 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으로써 온 거니까 네. 핵심은 뭐냐면 물질 세계라든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대부분은 죽은 것이다라는 사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이고 고정돼 있는 것이고 특정 의지를 가진 무언가에 의해서 빡 하고 작용이 일어나면 그냥 반작용뿐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다른 이해가를 가능하게 하죠. 그렇죠. 다른 가능성. 네. 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가이아나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그 이 지구를 그냥 죽은 암석 덩어리로 바라볼 거냐. 그렇죠. 예. 또 과학에 나가면 이거는 우리 생명체하고 똑같은 생명이야라고 얘기하면 또 과학의 생명화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이 자체로서도 충분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지들의 집합체로 본다면 이걸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어허. 그 의지를 이해해야 되잖아. 이 물리 의지를. 법칙 안에서도 같은 상황에서 아주 작은 변수만 변해도 하나만 변해도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이 생겨. 그럼요. 예. 이거 저번에 교수님께서 무슨 용어로 딱 해주셨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하나의 경로가 정해진다 해도 그 안에서도 가능성이 여러 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한번 해주셨거든요. 예, 그렇죠. 심지어 물리 법칙 안에도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물며 사물 세계도 그런데 그 인간들로 그거를 인간의 세계로 가져와 보면 인간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를 실제 인간의 의지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창의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다이내믹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데카르트적 세계관이나 서양적 철학의 핵심은 우주 같은 건 다 정해져 있다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주는 마치 정해진 것처럼 보여. 이게 뉴턴식 세계관이기도 하고 라플라스식 세계관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태양이 도는 거 다 예측 가능해. 1000만 년 뒤도 예측 가능해. 왜냐하면 얘네는 기계 마치 그 클락워크처럼 그 이렇게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관찰의 결과 보면 다 일치해. 그런데 이제 그걸 물론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깨버린 거긴 하지만 대체로 거시적인 우주의 움직임은 대체로 기계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게 인간이니까 아니면 이거를 막 개입해가지고 막 바꿔버리는 게 인간이니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고정돼 보이는 우주, 이 기계장치 같은 우주조차도 굉장히 많은 개별적인 의지들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모르는 걸 생성시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요. 맞아요. 이거 양자역학이 되게 좋아하겠다. 그렇죠. 철학적으로 보면 양자역학적인 그쪽이랑 맞는 것 거하고 같은데? 상당히 연결이 되죠. 네. 그러면은 이게 물론 완전히 그 철학적인 의미의 생의지를 이 조명각이랑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왜 의식이 없는 가사 상태에 빠진 분들한테 의지 얘기를 할까? 이거는 꼭 그분의 의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우리가 죽어 있는 것처럼 또는 의식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다 사실은 일정한 지향점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 영화 안에서도 심지어는 같은 참사로 인해서 같이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까지 의지를 발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거지. 생의지로.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드라마로 표현돼서 마치 있는 것처럼 봤지만 네. 사실 가사 상태의 유니버스는 없을 확률이 더 높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 근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걸 그냥 인간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만들어내잖아.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무생물은 생의 의지가 없을 거야. 생의지라는 게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단견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와 며칠 밤 못 잘 정도로 생각거리가 많은데요. 예. 이렇게 되면. 심지어는 그 가사 상태에 빠진 분의 의식 상황을 과학적으로도 규명하지 못했을 뿐더러 네. 그 가사 상태에 빠진 분이 지금 의지가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단언할 수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도 가는 거죠. 어. 네. 확인하지 못했잖아, 우리 네. 거기를. 우리가 이걸 뭐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자체로 보더라도 이런 그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을 그냥 숨이 붙어 있는 고깃덩이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네. 되게 생리학적 접근은 그거거든요. 생명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거 외에는 아무런 생명 반응이 없는, 흔히 말하는 생활 반응이 없는. 네. 자극해도 애가 움직이지 않아. 반응도 안 해. 눈을 비춰도 움직이지 않아. 활이 사라진 거지. 그냥 사하 상태가 된 거지. 그냥 여기에 의존해가지고 그냥 아주 초보적인 생명 반응만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숨이 붙어 있는 고깃덩이라고 보고 있지 않을까? 심지어 숨까지 안 붙어 있어. 그러면 그냥 고깃덩이지.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의 사후세계를 믿어가지고 장의사가 혹시라도 죄받을까봐 벌받을까봐 이 시체를 경건하게 대하는 것도 있지만 다만 상태가 달라진 생명이라고 바라본다면 네. 그러면 이 생명체에 대해서 이 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예의라는 게 뭐지? 네. 그냥 우리는 서양적 철학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뭐 어차피 영혼도 없는 거고 그냥 죽은 건데 빨리 뭐 태워버리든 죽여버리든 뭐 막 묻어버리든 뭐 너 들어 알아 이런 식의 태도가 솔직히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뭐 귀신이 있으니까 무서워해라라고 하는 거는 정근대적인 어떤 태도라고 한다면 저는 상태가 달라진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우리가 같은 생의지를 지닌 존재로서의 어떤 태도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강풀의 이 그 드라마가 그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생이지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추는 어떤 우리나라식의 또는 동양식의 이 장례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갈 사람들의 생의지를 위해서 그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더 큰 의지와 어떤 힘을 받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한다는 데에 있어서도 이 생의지가 연결이 되네.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한테도 의지가 있다고 믿는 거지. 그렇죠. 나를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방향이 다를 뿐이죠. 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속의 영역, 삶의 영역에서 그 의지를 발휘하고 있다면 네. 이게 죽음으로 넘어간 저승으로 간 이승이 아닌 저승으로 간 사람들은 그 방향에서 그렇죠. 자신의 생의 의지를 생의지가 펼치고 있는 있는 거야. 거지. 예. 만약에 옛날식의 것들을 이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예.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의지의 방향이 다르니까 살 사람은 살아나가야 되고 죽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돼. 어디든 사람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감동적이다. 강풀이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작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서 썼을 것 같지 않지만. 왜냐면 매주 연재를 하면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매주 연재 지옥은 근데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소위 이제 되게 막 쿨한 척하면서 악플다는 놈들 있잖아요. 예. 어차피 죽은 시체야. 뭐 우리가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뭐 그 사람들이 알아? 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건 정근대적인 사고가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단견이군요. 단견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또 다른 의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의지 말고 다른 의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청 건방진 거죠. 그렇죠. 네. 단순히 죽은 자에 대한 인간적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게 아니라 네. 단견이란 말이 정확히 맞는 게 되게 좁은 세계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되게 이른바 쿨병에 걸린 인간들의 특징이 네. 마치 그 우주가 기계적으로 굴러간다라고 생각했던 16세기, 17세기의 과학자들이 발견을 전체 과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과학은 이미 수많은 다른 이론들을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증거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단선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데 즉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계속 있구나. 심지어는 뭐냐 양자역학뿐만이 아니라 쿼크라든가 이런 소립자, 미립자에 관련된 얘기들을 들어보면 야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공이잖아. 비어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어떻게 이들은 이 작은 입자만으로 이런 거대한 세계를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란 말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입자들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세상을 짧게 단견으로만 본다면 결국 얘네들은 자꾸 제가 며칠 동안 이 악플을 보면서 너무 많이 놀라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온라인 공간을 제외해버리면 의지의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을 제외해버리면 그 댓글 다는 애들도 사실상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사실은 그 생의지가 높은 애들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 맞아. 오히려 의지가 없는 애들이야. 그리고 이런 말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준석이 바라보는 세상은 나를 제외하면 전부 다 NPC잖아요. 그렇지. 나를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은 생의지가 없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걔는 15세기, 16세기의 사고를 가져다가 그걸 멋진 개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대상, 죽은 고깃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견이라는 거죠. 네. 커뮤니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사실 커뮤니티는 죽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 방송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다 진짜. 아까 이 방송은 입덕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했던 분이 그 이후로 댓글을 안 달고 가신 것 같아요. 네. 돌아오세요. 내가 뭐 특별히 쇼펜하우어 전공자도 아니고 나는 쇼펜하우어식 철학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것도 일종의 단견이거든요. 어떨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요. 철학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철학은 어쨌든 앞에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면 훨씬 더 좋고 이거를 내 멋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되겠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변주하는 거는 충분히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덜어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철학을 배울 때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체계로 이거를 이제 편견을 가져. 네. 그러니까 생의지 그러니까 무슨 뭐 이따 있게 모여 있는 게 의지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걸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죽어 있고 서로 그냥 결합돼 있는 것에 불과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지의 표상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거는 만든 이의 의지의 표상일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네요. 이 만든 이는 이들의 의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고정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되네 진짜. 예. 그러니까 예전에 왜 무협이나 이런 데 보면 왜 바위를 쪼개려면 바위의 의지를 알아. 얘가 쪼개지려고 하는 어떤 그 틈을 보고 정확히 그걸 딱 누르면 확 하고 쪼개지잖아. 그냥 무작정 때려대는 게 아니라. 이거 틀린 말도 아니야. 미켈란젤로가 그랬어. 맞아. 내가 하는 건 돌 속에 무언가를 발견하는 일이지. 그렇지.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럼 돌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 돌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지. 난 이렇게 존재하고 싶어라는 돌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과 예술과 심지어는 물리학이 어느 순간 만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하는 말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서. 이거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데 진짜 오래 걸리겠는데요. 이 생각의 고리가 생각보다 와우 씨 큰일 나겠는 걸. 그리고 자, 네. XXAG님 자기 있다고 안 떠났다고. 그 입덕의 문턱이 높다고 했던 분인데 아직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의지가 있으시군요. 의지가 생의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턱이거든요. 저를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가 따라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봉우리 보고 따라가시면 금방 넘어서실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얘기에 집중을 못하고 눈빛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많죠.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장의사 보조로 나왔던 권입세 씨 독립영화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네. 전 이 배우 크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별거 아닌 역할이지만 은근히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이분은 예전에 그 미지수라는 영화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같이 GV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다른 유니버스랑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마지막에 좀 여지를 많이 주죠. 마지막에 그 고윤정 씨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안 다쳤어? 저 안 다치는데요? 라고 하는데. 강풀 유니버스가 이렇게 이어지나? 너무 커지는데 일이. 안 이어졌으면 좋겠구나 지금. 아니 나는 이렇게 되면 무빙 세계관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아. 안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왜 보면은 그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근데 이게 기존의 영화 쪽 아파트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영화는 사실 개망했잖아요. 개망했죠. 사실 강풀 유니버스는요 이렇게 영화 한 편으로는 안 돼요. 그 폭발력이 안 나와요. 근데 아파트까지는 연결돼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파트까지는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뭐 강풀 씨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시즌 2는 확실히 나올 것 같은데. 이 무빙? 조명 가게? 무빙이 먼저 나올 거야. 무빙이 먼저 나오고. 무빙은 먼저 나오고. 찍고 있다 지금. 어쨌든 이 조명 가게 유니버스 이 세계관도 다음 영화가 나올 것처럼 지금 끝내놨잖아요. 시즌 2가 나올 거. 아파트로 이어질 것 같지 않아? 아파트로. 아파트로 이어질 것 같아요. 거기 나온 배우들도 그렇고 끝장면도 그렇고. 박정민하고 배성우 정도만 등장을 다시 하면
다른 배우들은 이제 뭐 또 갈아서 쓸 수 그렇죠. 있을 테니까. 박정민이 또 주인공이 되겠네. 네. 주인공급으로. 설현 대신 그냥 하얀 옷 입은 사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요. 아니면 엄태구까지 통으로 빼버려도 됩니다. 예. 아, 엄태구 배우 너무 좋아합니다. 네. 예. 근데 나는 그 얘기가 좀 약했어. 오히려 엄태구하고 설현의 얘기가 메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메인이 못 되고 예. 겉돌아 버리는 그렇죠. 약간 그런. 네. 좀 과하게 공포물스러움을 그 둘 사이 관계에서 만들어가지고 네. 시종일관.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메인은 그 여성 커플 있잖아요. 네. 그 카지노 주연 배우였던 카지노가 아니지. 이거 뭐야 이거? 파친코. 아 파친코. 카지노가 아니지. 네. 선해. 파친코의 주연 배우였던 그분과 그 여성 커플. 예. 그리고 여기에 설현과 엄태구 커플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 정작 다 보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건 이정은 씨랑 그렇죠. 예. 배성우 씨랑 이런 분들이란 말이지. 박보영 씨. 맞아. 너무 세.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박효건 배우도 네. 엄청 인상에 많이 그렇죠. 들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오히려 더 세버리면서 다 보고 나면 약간 내가 본 이야기에 비해서 너무 긴데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예.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에피소드가 좀 있어가지고 그 그렇죠. 부분은 좀 조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화 시키면서 네, 사실 뭐 빌드업 할 건 하되 네, 그래도 일부의 장르적 요소는 사실 좀 과감 배제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살짝 오해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네, 그럼요. 무서울 거 아니야? 음, 근데 그거는 그 정도에서만 하고 이게 가지고 있는 볼륨만 잘 살리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혜원이라는 캐릭터가 쓸데없이 그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뭐 맥락 없어.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그게 이게 이제 뭐지? 괴담하고 연결시키려고 예. 그런 거지. 예. 예, 괴담 예. 보면 왜 입 찢어진 여자 괴담 예. 그런 괴담하고 되게 비슷한 분위기잖아요. 예. 그분 생기기도 약간 그러니까 되게 애틋한 사연을 가지신 분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거대한 귀신으로 만들. 어. 심지어 약간 개연성도 떨어져요. 왜?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사연과 이렇게 커지거나 머리가 길어지는 그 기믹이랑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지. 그 사연이랑 연결도 잘 안 되고. 예. 엄태구 씨도 약간은 아쉬웠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로 킥이 됐었어야 되는데 내가 강풀 초기 작품이라서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죽은 이들의 모습이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다. 뭐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맞아요. 딱 그 얘긴데. 솔직히 말하면 미심썰 때문에 그렇거든. 네. 네. 미스테리 심리물로 처음에 맞아요. 일단 만든 거니까. 네. 그걸로 어그로를 끌어야 되니까 이제 아마 지금의 강풀이라면 안 넣었을 네. 건데 하수구의 머리카락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좀 담백하게 한 4, 5화 정도 해가지고 그냥 배성우 스토리에 집중을 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뭐 원작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네.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약간 귀신적 현상은 근원은 뭘까? 세계관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 공간이 섞이면서 나타나는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걸쳐봤던 사람의 이제 어떤 경험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새로운 재밌는 이제 어떤 세계관이 만들어지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봉우리. 네. 봉우리는 혹시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갖고 싶어요? 전혀. 전혀. 넌 너무 무서워. 막 네. 복권 번호 찍어주고 막 이럴 텐데? 아유, 이 드라마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더만. 교수님은 학구열. 네. 왜냐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돌아가신 수많은 석학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별로 갖고 싶은 능력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눈에 걸리면 다 신경 쓰거든. 그래서 저 심지어도 공부할 때나 뭐 볼 때 노래 안 듣잖아. 네. 화이트 노이즈 못 견디시는 이게 이제 자꾸 내 해석의 어떤 영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눈에 걸리고 귀에 걸리면 내가 뭔가 일하는데 방해돼. 나랑은 너무 이유가 다르네. 나 그냥 무서워서 싫었는데. 저도 방해가 돼서. 됐고요. 둘이 교수님하고 네가 이유가 같으면 안 되지. 네. 너무 네, 그래서 제 눈에 걸리면 네.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걸리치는 게 좋아요. 그렇지. 그거 싫은 분들은. 네. 제가 교수님 눈에 너무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이유예요. 해석될까봐. 이분이 저를 너무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저는 갖고 싶어요. 저는 왜? 진짜? 말 잘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약점 캐내거나 이런 거. 쓰고 싶어. 그 왜 귀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귀신들하고 짜고 그 뭐 사기질 쳐갖고 막 돈 벌어먹는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그런 쉬운 인생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나도. 네. 어찌됐건 다음 영화. 다음 영화 정해야 된다고. 조명 가게를 다 보시고 오신 거겠죠들?
다 보셨나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이건 주말에 보시려면 보시고 뭐 웹툰 보셔도 되고. 아무도 손을 못 웹툰 좀 드시는 분이 길어서 아무도 그런 못 건데. 봤군요. 네. 그러면 다음 영화는 뭐가 좋을까? 다음 영화는 그럼 또 제가 나서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 어차피 뭐 제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추천작들 한번 올려보세요. 또 다 깔 거잖아요. 추천을 올려봐야. 까는 재미가 있어요. 또 이게 봤어요? 11호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예. 왜요? 그거 괜찮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더라. 그다음에 네. 하얼빈 또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 하얼빈이요. 네. 하얼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11호가 현재 개봉작이네요. 개봉 중이에요. 예. 지금 막 엔드 오브 에반겔리온 이런 거 하면 하자고 하겠어요? 네? 하얼빈은 너무 지금 개봉작이라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11호도 지금 한참 개봉작인데. 아, 그렇지. 11호를 얘기한 거야. 11호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내용이 약간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좀 유사점이 있거든요. 봉우리 11호 보고 올 수 있겠어요? 예, 뭐 정해지면 보고 와야죠. 그래요. 저 친구랑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래요. 그러면은 11 이거 저 미국 내전 얘기구나. 11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있으면 또 네. 트럼프 또 취임식도 하고 맞네. 그러니까 예.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시의적절합니다. 11월. 자, 여러분 다음 주 영화는 11월입니다. 11월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희 그래도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취한 모습을 안 보여서 다행이에요. 오늘 되게 정상적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어떻게 잘 견뎠습니다. 네. 또 화장실 가지고 막 위장 토해내고 아니, 쩝쩝 소리 나는데. 목이 너무 아파. 어쨌든 자, 저희는 다음 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일 또 혹시 우리는 그런 거 있습니까? 윤석열 체포되면 뭐 긴급 방송 이런 거 안 하나요? 근데 맨날 여기가 다 불려다니니까 긴급한데. 그러니까 내가 긴급하다 그래도 안 올 겁니다. 교수님이 뽀찌 방송에 오시면 돼. 야, 이걸 그렇게 꼰다고? 대한민국 나는 매부쇼 하자는 것도 안 했어. 그러네. 네. 자, 다음 주에 뭐 목요일에 다루면 되죠, 뭐. 예. 어차피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또 새로운 게 막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잠 잘 자고 밥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